네, 지금까지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서구 문명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60년대 산하 제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 계획 본격적으로 60년대부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턱대고 나타보면 이제 거짓골을 모면한다라는 그런 표어, 뭐 남녀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60, 70년대 표어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 정책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밑에 보면 IPPF 이게 지금 국제가족계획연맹이 아까 전에 52년에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걔네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은 그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줄여야겠다 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서 가족 계획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생학적인 관점인 거죠. 낳은 종족만 남기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피임약을 보급을 함으로 해서 이제 출생률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IPPF에서 전략적으로 너네 이제 인구 줄여. 근데 개발도상국들이나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나 이집트나 터키나 그런 나라에서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UNFPA, 그 UN, 그 가족 인구 기금이라는 데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 막 이제, 그 당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가족계획 해가지고 센터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다 저희 나라의 그 뭐 예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의 돈으로 이게 다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덥석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60년대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상임 대표님하고도 이제 막 그 대화하는 중에 60년대 전부터 이미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가족계획이 시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주축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름도 있습니다. 그분들. 선교와 함께 가족계획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그러면서 그걸 NCCK에서 받아서 그거를 이어갔다고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60년대에 진짜 한번 저희 상임 대표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셔야 되는 게 실제 그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제적인 이벤트에 다 계셨습니다. 실제 거기 가서 보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60년대 그거 막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90년대까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인구를 보시면은요. 급감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90년대 본격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94년도에 카이로에서 세계 인구대회가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이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국이 출산 억제를 너무 잘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희를 막 발표하면서, 베트남은 거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후진국이 된 거고, 한국은 출산 억제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롤모델로 그 당시는 굉장히 그게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이게 회개해야 될 진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0.83명이 된 게 진짜 죄의 어떻게 보면 대가인 거예요. 결과라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좀만 젊었어도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도 진짜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게 3명, 4명, 5명까지도 있으시고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키시면서 이런 교육밖에 할 수 없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시고 정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카이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본격적인 제대로 그런 대놓고 출산 억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모자보건 성교육을 이제 제대로 좀 하자.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교육이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생식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윤리는 이제 빠졌겠죠, 당연히. 그 당시.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 퇴치,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미 저희가 급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억제를 시켰어도 이게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 계속 감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진짜 OECD 회원국의 완전 최저 출산율 이런 오명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 많은 그 통계를 보면 이대로 가면 2075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없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총 1.83명입니다. 작년에 1.9였는데 내년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이혼율은 증가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페미니즘이 제가 봤을 때 한 세대 건너서 저희한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영향을 받으면 와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까지 대충 한 세대를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60, 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다. 저희는 대충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혼율도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여성들이 이제 막 가정에서 해방도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가 이제 많이 사로잡힌 거죠. 그게 페미니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지금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 40년 동안. 네, 엄청난 증가죠. 네, 당연히 혼인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저희가 결혼 연령층이 90년대에 이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 산하 제한이 60, 70년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90년대에 결혼 연령층이 된 거죠. 인구가 없는 겁니다. 결혼할 인구가. 그래서 90년대 이제 결혼 비율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인구만 줄어든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아이도 낳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 끼케야 2명. 근데 저희가 인구 유지를 하려면 2.17명인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 세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그러니 지금 급감했는데다가 한 명을 낳아봐요. 2명 낳아도 안 되는 거예요. 2명이서 만나서 2명 낳으면 그냥 본전을 한 겁니다. 본전. 네, 3명은 누군가 낳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죠. 네. 당연히 이제 동거,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20년간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비율이 40.5에서 이제 56%까지 거의 16%가 더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된다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즉 이런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니까 이제 뭘 결혼해? 이러도 편하게 사는데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되게 남자친구랑 현재 남편하고 막 싸우면 뭘 결혼해? 그냥 혼자 살아. 제가 엄마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어머님들도 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을 저는 되게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더 큰 죄를 지실 뻔했다라는 생각.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1995년에 이제 아주 큰 이제 세계 그 여성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95년도에 베이징에서 4차 여성 대회인데 이때 우리 이봉환 상임 대표님께서 이때 실제 여성 대회에 가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때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유엔 연설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는 women's rights and human rights once and for all. 다 무조건 여성의 권리 이퀄 인간의 권리다. 여성에게도 권리를 달라.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이 굉장히 짧은 문구에 rights라는 단어가 벌써 4번이나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리만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권리, 여성의 권리, 책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권리.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중요했던 게 여성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막 제가 이제 실제 동영상을 봤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박수를 칠 때 실제 모르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영부인이었고 무슨 권리가 더 이상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본인만야말로 웬만한 거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인데 여성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근데 이 당시 3세기 여성들 진짜 정말 권리가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했고 근데 3세기 여성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모든 여성으로 아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여성들이 지금 억압받아서 그 이퀄 모든 여성이 지금 억압받은 거야. 여성에게 권리가 필요해. 하면서 그때 함께 나온 단어가 젠더. 이때부터 젠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자라고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미국에서야 막 젠더 이야기가 많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개발도상국 다른 데서 젠더가 뭐야?
젠더라는 용어의 정의 좀 얘기해봐. 섹스는 알겠는데 젠더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당시 젠더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쓰냐 해서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젠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눈치 보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각 나라에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해라, 성주류화를 해라 라고 이제 행동 강령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성주류화가 뭔지, 그게 지금 저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아주 빼고 잘 촘촘히 박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클린턴이 또 2011년도에 세계 인권위 날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만 하나 바뀌었죠. Gay rights are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gay rights. 이때는 이제 흐름이 게이로 바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이 이제는 그 논란의 이제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미 이전부터 2006년도, 7년도 욕자카르타, 저번에 욕자카르타, 지금 95년도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2006년도인데, 그때는 젠더가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때는 이제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제3의 성, 이제 그것을 이제 아우르기 시작했던 때가 2006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막 권리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욕자카르타에서도 똑같이 선포를 한 겁니다. 해라! 강령 막 내리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평등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젠더 용어를 막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 뭐 학계에서는 이미 젠더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맨날 가면 젠더라고 했지 섹슈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저는 쓴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할 때 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쓰면 도대체 어느 쪽 얘기인데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그 용어가 젠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젠더가 꼭 그 다양한 성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젠더는 이제 여성, 남성 의미하다가 이게 이제 은근슬쩍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화를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은 용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정책, 모든 입법, 그런 제도를 다 성평등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제 성평등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성주류화인데, 이게 성평등 관점이라고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성인지, 여기 성인지라는 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여자는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예요. 여성은 불평등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 그거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는지가 성인지 감수성인 거죠. 네, 좀 이따가 다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행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넣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행동 강령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을 집행하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저번에 IPPF에서 하라니까 막 뭐 최고 나라죠? 저희 나라도 너무나도 잘 이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UN 여성대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곧바로 와서 여성발전 기본법을 이제 다 만듭니다. 199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에서 실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정무 장관실. 맞습니까? 저희 상임 대표님께서 실제 이때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아주 그냥 주축이 되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 여성부 그러다가 이제 여성부가 출범이 됐는데, 이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네 하면서 이제 막 힘을 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우리 상임 대표님 계셨을 때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게 왜 필요하나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워낙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커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나온 게 굉장히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그걸 없애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성부가 출범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여성가족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여성부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이 아까 전에 가정은 가부장제잖아요. 타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을 붙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법에서 가족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가족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여성가족부 됐다가 여성부 됐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부 됐다가 계속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업무를 왔다 갔다 가지고 영유아 뭐 사업, 청소년 사업은 또 가족부에다가 주고 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 선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여성이 뭘 하려고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인 거예요. 아예 없애.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해? 네. 근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너무나도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주류가 도입이 됐냐면 이제 모든 정책에 이제 성평등 관점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성별 영향 평가를 합니다.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배치가 됐는지, 남성 여성의 비율이 똑같은지 이제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성인지 예산을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7조 5천억에서 시작이 된 게 2021년도에 35조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도대체 여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돈이 꼭 필요한지. 자꾸 늘 작년에는 31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조가 더 높아진 35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같이 교육도 해야 돼요. 남녀 불평등한 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여성은 피해자야. 여성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억압하면 안 돼. 뭐 폭력 그냥 이렇게 쳐도 그건 폭력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그런 성교육, 성인지 교육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주류화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성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면 안 돼. 데이트도 폭력이야. 사랑이 아니야. 이건 폭력. 그렇죠. 가정 폭력.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데이트 폭력. 사랑을 하라는 건지 결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라는 건지 그 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갈등만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성인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냐면 다 여성가족부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모든 부서에 다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왜냐면 이제 재정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이제 통계를 돌립니다. 얼마나 여성이 불평등한지, 남녀 비율, 막 그러면서 통계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성교육 강사를 계속 양성합니다. 왜냐면 성교육을 해야지, 성인지를 가르쳐야지, 감수성을 높여야지 하니까 계속 성인지 교육을 강사를 이제 위촉하고, 파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지 거기서 어긋나면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나름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기본 법까지도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예산 딱딱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가부와 기획재정부가 모든 대학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걔네들끼리 계속. 근데 저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뉴스에서 조금 얘기하거나 이렇게 알지 않으면 저희가 모릅니다. 이게 한 6%가 된대요. 저희 전체 예산에 전체 예산의 6%. 근데 성인지 정책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이 아니야? 그러면은 막 수정을 하거나 정책 자체를 바꾸거나 왜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밑에 제도는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성한테 너무 수혜가 많다 그런 건 성차별이네? 다시 여성한테 이제 더 돌아가도록 이제 정책을 계속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권력을 완전 휘두르는 거죠. 여가부가.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페미니즘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5시 20분인데 계속 그냥 진행을 알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감수성 저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성인지, 그놈의 성인지, 뭐 여기저기서 성인지, 뭐 대법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여가부 장관도 성인지라는 단어 쓰고 도대체 이놈의 성인지가 뭔지. 네. 성인지는 성별 불평등을 인지해내는 민감성이에요. 아까 전에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캐치하느냐.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 왜 필요하냐면 여성은 항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은 피해자, 맨날 피해만 봐.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맞아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여성이라서 불평등을 받아본 적은 저는 솔직히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툭 던지면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이제 페미 어떤 그런 개념을 주입시켜주면은 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에는 오로지 여성밖에 없습니다. 성인지는. 그리고 감수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거든요. 이게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피해를 봤다.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냥 친 건지, 좀 어깨를 얹은 건지, 아니면 끌어안은 건지.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이 이건 추행이라고 느끼면 추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지. 2018년도에 처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지만 이미 성인지라는 단어는 그 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피해자를 선을 들어줬어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이겼거든요. 그래도 2심에 가서 가해자,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억울하다, 아니다 해가지고 2심에서는 남성이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 가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시 뒤집어진 사건. 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또 나다움 어린이 책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그 어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이 이제 학교에 배포가 됐는데 굉장히 동성애 이야기, 여성의 인권, 여성이 집안일을 안 할 권리, 엄마의 권리, 엄마의 인권 나오는 여성의 인권인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을 권리 하면서 나오는 그 책이 나다움 어린이 책이 이제 그 선정된 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가부 장관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작년에 제가 아직 이제 서울 지금 선거 보궐선거 이제 조만간 있죠. 그때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가 결국은 지금 폭력 형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824억이 이제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학습할 기회다.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여성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자. 근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욕을 먹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용어에 굉장히 함몰됐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을 지금 계속합니다. 성교육. 심지어는 제가 어제 저희 유아교육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 유치원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 4시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지 교육을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신학교니까 이게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저희 그분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교육 강사를 이제 보내와야 되는데 그럼 교수님이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제 한 교수님이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종시에서 성교육 강사를 지금 채용을 한다고 막 지금 공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강사를 교육을 하고 강사 초빙하고 해서 막 이렇게 투입을 하려는. 그래서 제 생각엔 저희가 진짜 전략적으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인지 교육 강사 채용할 때 저희가 가서 저희가 가르쳐야지 엄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예산을 걔네들이 다 받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인지 교육 시행을 이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차별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자는 피해자야? 그럼 남자 저 행동이 왠지 저 성차별적인 것 같아. 모든 행동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악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쓰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별 이게 갈등이 너무 악화돼! 성인지 예산을 더 늘려! 그래가지고 계속 매해 늘어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사진 밑이 이게 지금 깔려있는 건데, 제가 아마 그냥 프린트가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거를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를 하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자꾸 갈등이 악화되고 형식적이어야 되고 왜냐면 강사를 막 초빙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한 예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성추행 피소 한 달 전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도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벌써 4년 동안 이미 성추행은 있었고 한 달 동안 형식적으로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교육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